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장전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간밤 뉴욕 3대 증시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크게 하락폭을 가져갔는데, 자, 아무래도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대한 우려감에 좀 하락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시작해서요,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 오전 4시에 그 결과 받아보게 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우려감에 투심이 위축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지에서 저명한 저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조금 우려감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파월의 강한 매파적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발언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투심을 크게 위축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애플과 메타,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전히 시선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간밤 미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이슈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고수익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교 소장님 모시고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첫 번째 이슈 유가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국제 유가가 $100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 국제 유가 흐름 좀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그 유가하고 그다음 천연가스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 완전히 디커플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이 우리 움직임들이 지금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이제 비교 차트 가져온 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천연가스는 완전히 바닥을 잡고 오늘은 조금 반등은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자리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가는 박스권에 일단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게 되면은 대략 유가 WTI 같은 경우는 $75에서 $85 정도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략 80에서 $90 선에서 지금 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밌는 건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 현물이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좀 하락을 갈 듯 하면서도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잖아요. 이게 네. 지금 현재 중국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 특히 이번에 경기 회복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가 부양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석유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세 가지 유종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두바이유 말고도 이제 전체적인 유가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CPI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9%대를 찍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유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렇죠. 이 유가가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6월 정도부터 해가지고서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서는 제로금리에서 탈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유가에 반영이 될 때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좀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밟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여기 이제 WTI하고 브렌트유가 상당히 낮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한 것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서서히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거기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효과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이 유가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은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단 중요한 거 여기서 중국이 다시 오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는 급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이 됐는데 이제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른다. 이제 이 수요가 언제 증가할지 모른다라는 거는 또 다른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미국도 FOMC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까지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지금 잠깐의 유가 하락은 길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네. 일단은 국제 유가가 사실 100달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원래 네. 바클레이 은행에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또 요즘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는, 즉 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져오는 요 비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산업 금속이라 부릅니다. 요거를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요 순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첫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그 구리하고 그다음에 요 아연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 구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단은 그 경기의 선행 지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닥터 카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연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아연은 그 철강이 있죠. 철강에서 어떤 단순 철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철을 만들 때, 강재를 만들 때 아연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의 그 수요라든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철강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걸 예측을 하고,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많은 그 철강을 생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앞으로 비록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좋은 소식, 호재와 기대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또 따로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산업금속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유가에 따라서 유가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수입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연료라든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가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제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동성에 긴축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사이에서 어떻게든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가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도 때문에 사실 그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산업 비중이 높은 그 중국, 특히 이제 그 제조업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중국이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앞으로 다시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좀 딜레마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압박 때 중국의 리오프닝의 정도가 얼마나 강할 것이냐가 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이 발언의 현실성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 이게 그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이 페트로달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고용이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금리 인상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립니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고용 시장도 좀 타이트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완화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고용이 좋은데 어떻게 금리를 낮추냐, 지금 이 기회에 더 올려서 확실히 물가를 잡아야지라는 기조가 더 강하다는 거.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하고 회복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하고 어느 쪽이 더 강한 것인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 텐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 100달러를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들, 다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만약에 재자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되는 여파들은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중국이 사실 경기 회복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양날의 검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니까는
그 어느 정도는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근데 얘 때문에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우리가 금리를 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요.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크게 풀려 QE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도 역시 강력한 QE가 또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중국이 이제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이 사인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경우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펙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가 매월 열리던 회의를 작년부터 해가지고선 6개월 단위로 이제 정례 회의를 바꾸고 그다음에 장관 회의를 이제 2개월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달에 오펙 플러스에서 하는 이 에너지 장관 회동에서 각국의 감산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얼마나 더 이제 시추를 하고 생산을 해서 이거를 어느 나라에 얼마나 팔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국이 얼마 가져갔다는 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단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석유 관련주들에 관련된 비교 차트를 잠깐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은 현재 일반 석유하고 셰일 오일 관련주들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쉐브론이라든가 엑스모빌 같은 이 석유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잠깐 이제 웃기는 거는 코노코필립스나 엑스모빌이 여기 엑스모빌이랑 옥시덴탈이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을 갖다는 거죠. 왜냐하면 엑스모빌이 상당히 많은 셰일 오일의 지분을 지금 현재 많이 변환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옥시덴탈하고 그다음에 이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둘이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림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봤을 때 갑자기 바닥으로 확 떨어졌다가 강하게 당겨 올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둘이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셰일이 또 상당히 많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또 다음에 또 이제 가스 있죠. 가스 쪽도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그쪽을 지분을 사가지고 가서 매각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미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기조에 비해서 오히려 오일 메이저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약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프로젝션에 나와 있는 5.5에서 5.75% 혹은 그 이상까지도 현재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과도 굉장히 첨예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유가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가가 올라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짚어주신 점 외에도 국제 유가가 인상이 더 됐을 때 우리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국내 석유 관련 종목들 일단 보시면은 네. 여기도 분야별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잠깐 요 비교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우선 SOL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5개 정도인데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쪽은 좀 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SO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바이유의 움직임이 좀 더 접근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쉘 석유라든가 금호 석유 같은 경우 지금 둘이 유화 쪽으로 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의료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고무 제품 관련돼 있는 것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둘이가 움직임이 지금 비슷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일반적인 주요 사업자로 보여지는 이제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어떤 이벤트 드리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 움직임들은 이제 섹터가 어떤
이 종목이 어떤 섹터에 대해서 이제 분야인가를 또 다시 세분화해서 이젠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유가에는 큰 영향은 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앞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UAE하고 원유에 대해서 수합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유가 안정에는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되고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그 국내 비축 물량이 비축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전략 비축유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비축유라 그러는데 이게 한 9,7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현재 산업으로는 106일분 정도로 지금 뭐 100일분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한 106일분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석유 비축 기지를 조금 더 증설하고 그다음에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 이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석유가 단순히 에너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그게 석유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업 재료라든가 아니면 유화 제품들이 한 3,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그 여러 진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향제,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섬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생활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석유가 사실은 우리 생활을 받추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갖춰져야 된다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상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반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의 힘이 더 셀 경우에는 사실 유가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 좀 차등을 두고 종목의 접근 전략을 짜본다면 좀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일단 그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하고 그다음 국내 주식 부문이 조금 보는 포커스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대장주 개념으로 있는 그 쉐브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엑스모빌은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현재 그 공화당이 지금 이제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ESG에 대한 로비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그 3대 그 헤지 펀드인 블랙락이라든가 뱅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이번에 그 실적 보고를 하면서 그 ESG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로비를 했다라고 실제로 자기들이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 ESG가 좋은 거는 아는데 이걸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실컷 좋건 간에 에너지 관련 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현재 우리도 제조업이 완전히 넘어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여기에서도 에너지 섹터 특히 이제 그 정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섹터들이 좀 더 강하게 갈 수는 있고요. 첫째.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유화 중에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특화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바로 ESG에 관해 가지고 돼 있는 것, 즉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수소를 다 이제 부생 수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암모니아라든가 이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이제 유화가 단순한 그 굴뚝 산업이 아니라 좀 더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ESG로의 이행은 어쩔 수 없는 좀 불가피한 이행의 과정이 있을 텐데, 자, 그 과정 안에서 유가 관련한 또 정유 관련한 종목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 세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교 소장님과 함께 글로벌 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룰 내용 개인과 또 요즘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국내 증시 뭐 연초부터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안을 깊게 좀 들여다보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상반된 행보가 바로 눈에 좀 띄는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지난해 좀 많이 힘드셨다 보니까 네. 아 지금 올랐을 때 좀 빨리 팔아버리자, 속 끓였던 거 해치워버리자,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어제는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만, 자 이렇게 최근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가 작년 말을 놓고 봤을 때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가 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배당 차익을 놓고 금융투자의 매수 같은 경우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중심의 매도가 우선 출회가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면 언제나 양도세 이슈가 나타나면서 그렇죠. 그 개인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경향을 매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연초로 넘어왔을 땐 좀 개별주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의 시각 같은 경우는 뭐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상저하고에 대한 시각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1월 시장을 열어보니까 첫 거래일에 반등이 나왔던 게 2차 전지 쪽 우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되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급 중심이 외국인 순매수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로 매수가 먼저 나타났고, 그렇다 보니 예상된 부분과 아주 다르게 시장은 흘러가는 모습이었고, 여기 이 수급과 함께 반대로 개인분들의 매도는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외국인 매수가 나타날 때 시장 특징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주,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주라고 하면 한 1위에서 10위권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중심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 네. 거기에 더해져서 좀 작년에 강하지 않았던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가 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액으로는 1월 기준 외국인이 한 6조 8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한 7조 원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의 특징은 또 그 지수단을 놓고 봤을 때 좀 네. 지수를 받쳐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면서 개인 같은 경우는 또 호가를 좀 걸어 놓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체결이 되면서 개인 매도 같은 경우가 좀 더 잡히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 외국인이 1월 27일 기준으로는 한 9,73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한 7천억 원 정도의 매수가 나타나고 8천억, 한 9천억 정도의 매수 뒤로는 이제 하루에 1조 원 이상 정도의 매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의 변곡점일 수 있기에 좀 지금부터는 그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 시각을 조금 더 다르게 이제는 좀 매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좀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환율도 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외국인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는 것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올해 국내 채권 시장에서 2조 3,312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이런 순매도세가 2019년 1월 이후에 처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물론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상반되고 있는 흐름이 어떻게 좀 기인이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자금은 좀 적어요. 네. 좀 적은 상황이고 그 신흥국을 하나의 통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작년으로 우리는 가봅니다.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좀 할인 요인이 한번 나왔었어요. 할인 요인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이 종합 같은 경우는 지수로 환산이 되는데 그 매력도의 괴리가 한 30% 정도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매도가 나왔을 때 중국 시장에는 매수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로 오는 과정에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신흥국단에서 이제 인도 시장의 매력도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인도, 중국, 기타 신흥국 이러한 시장들을 놓고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밸류의 매력도, 즉 전체적인 기업 이익을 놓고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 이 밸류 매력도가 좀 괴리가 있을 때마다 수급이 들어왔다 빠졌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 특히 1월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에 기업이 좀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미국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가 좀 대량의 공매도 같은 경우를 실제 단행을 했고 인도에 대한 자금 같은 경우가 기업의 분식회계가 있으면 좀 사회적 투자 펀드 그런 쪽은 우선은 매도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라는 국가에 대해서 매도를 했는데 신흥국의 특정 비율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가 정책이 하나 또 변하는 모습이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경우를 탈피를 하는 걸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탈피를 하고 이제 리오프닝 단계가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무역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거죠. 결론은 외국인 시각에서는 좀 인도의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단의 비중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무역이 나아질 수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기계적인 수급이 유입되었다는 게 그 1월에 외국인 순매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매력도보다는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의 어떤 머니무브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풀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인데 자, 지금 상반 행보 개별 종목을 들여다봐도 극명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현황부터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에 좀 많이 쏠리고 있나요? 우리가 처음에 한번 짚고 가기는 했는데 총 극상위주죠. 1위에서 10위. 이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고 그 1월에 외국인의 순매수 특징을 특히 업종을 체크해 놔야 될 게 이 업종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도가 강하게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놓으면 다음 스텝에서도 우리가 그 외국인의 순매수 같은 경우가 이 업종에서 어떤 특징이 있을 때는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는구나라고 연결을 해 볼 수 있기에 짚고 가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업황에 대한 점의 변화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의 지수 산정 방식이 시총상위주 이 부분에 대해서 환산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계적으로 지수를 올리는 단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매수가 강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수급에 강한 점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고 업황에 대한 부분은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환경, 모두가 과연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 의문점이 있을 때 조금의 변화겠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였을 때는 재고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먼저 부각될 때 주가는 원래 한 단계 더 빠른 특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선 마이크론의 감산 부분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업황의 회복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 보니 반도체 종목은 작년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제 하이닉스의 감산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삼성전자의 감산 가능성까지 부각이 될 때 외국인은 강하게 반도체주를 매수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점을 먼저 반영을 하는 단계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의 턴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우선은 강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좀 할인 요인을 받는 점이 늘 아쉬운 점인데 주주 친화적 정책 같은 경우가 타 국가들에 대비해서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타 국가들에 대비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 점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언제 이 부분이 달라지느냐라는 점은 늘 숙제로 가지고 왔었는데 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순이자 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쌓아나가고 그 부분의 이익 같은 경우를 투자라든지 그 부분에 급하게 단행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잉여금으로 가지고 오는 단계였는데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제 7개 은행에 대해서 좀 배당 성향의 변화에 대한 주주 서한을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순이자 마진 정도의 이익이 쌓여 나가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가 이제 주주 친화적 측면 같은 네. 경우가 부각이 가능한 환경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작년에 그 배당을 주고 그 배당락 같은 경우가 감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즉 외국인 시각에서는 주주 친화적 정책, 좀 기업에 대해서 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의 소각이라든지 그 요소가 있을 때는 충분히 좀 수급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는 벌어진 거니까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생각을 해 보면 중국 리오프닝 단계 같은 경우가 좀 강화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우려했던 점은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점이었는데 좀 그런 점은 실제 포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좀 이제 등한시했었던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가 한 번 유입되면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쫙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경향은 업황의 턴,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주주 친화적 정책 부분에서 반응하면서 나타났었고 이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변화에 따라서 좀 다시금 작년에 소외되었던 화학 철강 같은 경우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되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시에는 화학이나 철강 쪽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봅니다만 자,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일단은 확정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감산 여부를 과연 발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감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는 언제부터 좀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감산을 실제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주는 바로 반응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의 그 반도체주의 그 업황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 재고가 쌓여 있고 그 재고 같은 경우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 풀어주는 게 감산 부분입니다. 네.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쌓여 있는 재고 같은 경우는 그 주기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재고 주기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맞춰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를 터치해주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주가는 이미 거의 정상화 단계로 회복을 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재고가 쌓여 있는 시기 안에서 좀 재고에 대한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더욱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 수급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시장과 연결해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수급적인 요소겠죠. 아까 그 한 9천억 원대에 대해서 수급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1월에 수급 특징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외국인의 전체적인 수급 합계 같은 경우가 1월 3일 같은 경우 뭐 일반적인 정도로 유입이 되었고 뭐 한 2,600억, 5천억 이러면서 1월 10일까지는 한 추세적으로 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한 6,500억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이때 개인 매도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이 나타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소폭 매도를 했지만 다시금 한 5,600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좀 다시 줄어드는 모습. 그런데 한 부분 짚고 간 게 한 7천억 원대 이상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수급 같은 경우가 좀 피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8천억, 9천억까지 늘어났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조금 이제 9천억 기점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좀 매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한 4,600억 정도 매수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수급의 변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이 좀 덜 사주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네. 우리가 1월 같은 경우 수급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강한 업종 같은 경우를 짚고 갔고 1월이 이제 마무리되는 기점, FOMC 회의가 끝나고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흐름에 따라서 수급적인 요소로는 2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순매수 한 2주간 지속하는 업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주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 달 기간을 놓고도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관 중에서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최초로 네. 순매수하는 종목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최초에 순매수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 당일 기준으로 이제 시장에 7천억 원 이상 같은 경우 좀 수급이 뭐 매도가 나오거나 뭐 매수가 나오거나 이 부분은 시장의 변곡점이죠.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좀 하락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하락하는 단계에서는 좀 상승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짚고 넘어가게 되겠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최근에 특징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외되었던 화학, 철강 네. 유입이 되고 있는 수급 확인을 할 수 있고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이제 좀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 여기에 더해져서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중국의 패키지 관광이 열린다고 하면은 네. 연쇄 부분에 대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화학과 철강을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체크를 해보신다면 외국인 순매수가 2주 동안 지속된 업종을 체크해 보시고 또 기관의 수급을 살펴본다면 최초 매수 종목, 매수 업종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이슈 분석과 함께 종목까지 추천을 해주시는 날인데 자, 오늘 살펴볼 이슈 굉장히 핫한 이슈네요. 챗 GTP 관련주. 자,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기도 하고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챗 GPT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최근 증시에서 이러한 상승을 보여준 테마는 아마 로봇 테마가 하나 있지 않을까 가장 근접한 것 같은데 현재는 챗 GPT 상승이 그만큼 보여주는 테마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장 중인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약 3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 속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를 전 잠시 조정 나와주는 듯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년사를 챗 GPT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본 결과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 속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챗 GPT 사업을 육성을 지시한 만큼 현재는 관련 투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전망이죠.
실제로 챗GPT를 저 또한 사용해본 결과 완성도가 상당했는데 질문을 던져주면 AI가 질문자의 질문 수준을 감지를 해가지고 적정한 답변 수준을 맞춰서 주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질문에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준으로 답변을 해줘라고 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는데요. 한편으로는 발전한 인공지능이 되려 신기함과 동시에 공포감 또한 같이 듣게 되는데 이 대학생 그리고 IT 기업의 회사원들이 현재는 이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코딩을 짤 때 왜 사용하는지 피부로 직접 느꼈는데 추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용이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AI의 시대가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나오는 미지의 영역이 아닌 상용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챗GPT 관련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겠죠. 오늘은 챗GPT라는 테마 자체를 자세히 좀 알아보겠는데요. 기존의 챗봇의 영역은 단순하게 사용자가 키워드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정된 대답만 나오는 게 예전에 챗봇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챗GPT는 단순 질문을 뛰어넘어서 질문자의 의도를 캐치를 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주는 쪽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비약적입니다. 특히 저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이제는 상용화 단계까지 놓여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술력은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AI에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느냐로 갈리는데요. 오픈 AI인 GPT-3의 경우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해볼 수 있는 현재 챗GPT가 바로 이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성능이 좋은 AI를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 수혜를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기업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간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온 구글과 테슬라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혹은 테슬라나 구글과 같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챗 GTP 정말 여러모로 화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놀랍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놀라워서 징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중에서도 챗 GTP 관련해서 종목을 살펴보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슈 바탕으로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플리토입니다. 이 플리토는 번역을 통해서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검수한 후에 정제 과정을 거쳐서 판매하거나 혹은 번역가 자원 및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번역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번역을 필요로 하는 무역회사나 혹은 전문 영역의 번역, 기업 단위의 번역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플리토는 2012년 설립이 되어서 설립된 해부터 이 실리콘밸리 IR 2013 가장 기대되는 스타트업에 선정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매해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창조경제 대표 기업에 선정이 되는 등 꾸준하게 기술과학 혁신 부분에서 엄청난 상들을 많이 수상을 해왔어요. 또한 전문 영역의 번역 및 기업 단위의 번역 업무를 통해 쌓인 방대한 데이터 자체를 활용을 해서 챗 GPT에 필요한 데이터를 판매를 하거나 2차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등 AI 영역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리토의 매출의 대부분은 데이터 매출이 82% 그리고 플랫폼 매출이 17%에 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챗GPT 관련 기업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플리토에 비축된 데이터는 2014년 출시 이전부터 시장에 선점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타 기업들에 대비해 상당히 많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또한 플리토는 그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의 파파고와는 다르게 음성과 미디어 번역 그리고 영상 번역, 전문 번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초창기 플리토의 사업 모델이 나올 시기에 저 또한 플리토의 남성 음성 표본 데이터에 직접 참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쌓여있던 데이터와 회사 설립이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지금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속적인 AI 영역에서 협업이 기업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플리토라는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전일 증시에서 19.48% 상승한 29,570원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챗 GPT 종목들은 다르게 하락의 고리, 그간의 종목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챗 GPT 대장주들의 상승이 어느 정도 박스 형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2등, 3등주 그리고 하위주까지 영향이 끼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종목의 특성상 움직임이 상당히 다이내믹해지고 섹터 또한 오를 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챗 GPT보다 더 자극적인 테마가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매수가는 26,500원 이하 매수를 권장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의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오늘 도달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주기도 하면서 또한 유통되는 주식 숫자 또한 약 500만 주로 챗 GPT 대장중인 코난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수준이죠. 1차 목표가로는 3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하락 과열 구간에서 11월 28일에 형성된 피대침 구간인데요. 이 부분에 앞성 매물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큰 저항으로 작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차 수익 실현을 하신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시점인 3만 원 초반 구간이 오게 된다면 재매수가 유효한 자리입니다. 손절가로는 2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인데요. 20일이라는 거래일은 이 챗 GPT라는 테마가 시장에 조명을 받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하니 이 부분을 이탈을 해주게 되면은 플리토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장기간의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 후 챗 GPT가 상용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그때 조명을 받을 부분이니 이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챗 GTP라는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살펴보면 좋을지 플리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제시를 해주시다 보니까 또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카카오페이가 1월 5일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23.2%가량 수익이 난 상태고 또 알체라 같은 경우는 1월 10일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101.4% 현재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 종목도 간단히 좀 살펴주시죠. 네, 알체라, 카카오페이 둘 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점이죠. 알체라는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주가 슈팅이 나와줬는데 먼저 AI 영역이라는 거에서 상당히 이 알체라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알체라는 얼굴을 인식하는 그 기술 자체의 본연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대한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와 협업을 해가지고 제페토라는 어플까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상용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체라의 제페토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기업인 구찌랑 그리고 루이비통 가방들을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게 돈이 되구나를 시장 참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의 주가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 100%가량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아직도 과열 종목이 안 풀려서 엄청나게 이슈몰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저점이 언제 갱신이 되었냐면 바로 시진핑 3연임이 확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이 카카오 그룹 주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간과 그리고 가격 조정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만큼 저점이 어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왈가왈부가 많았겠죠.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카카오페이가 시진핑 3연임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카카오페이가 중국에서 QR 결제가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 그 소식 하나만으로 지금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전망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춘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심리가, 보복 심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가 많이 되는 만큼 이 말씀드렸듯 카카오페이의 QR코드 결제가 상용화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만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10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2배 정도는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나. 그간에 가격 조정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만큼 지금이 완전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카카오페이가 중국 내에서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분할 매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신 플리토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